퇴행성 관절염 환자 350만 명 시대. 그중 65세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는 80%에 육박하는데 뼈와 뼈가 만나는 모든 부위에 발생할 수 있어 노년층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 흔한 병인 만큼 증명도 되지 않은 속설도 많아 자칫하면 병 키우기 십상. 그 속설의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무릎 통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절 건강과 관련된 질문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을 치료하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설들 자세히 확인해 보고요. 똑똑하게 관절 건강 지키는 법 알아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만 되면 이 관절과 관련된 건강 상식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내리는데요. 이 겨울철과 관절의 관련성 굉장히 깊겠죠? 네, 이제 겨울이 되면 호흡기 질환, 뇌혈관 질환도 늘어나지만 대표적으로 이 빈도가 늘어나는 게 관절 질환입니다. 이제 그거는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 못하고 근육도 약해지고 뼈, 관절 전부 다 위축이 되고 그래서 관절염도 심해지만 본인이 느끼는 면에서 여기저기 시리고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관절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한계절 넘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어르신들 가운데는 겨울철에 정말 골절 사고 당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골절하면 또 골다공증이 떠오르는데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오나요?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엄연히 다른 병입니다. 골다공증은 비타민 D와 칼슘이 주 성분인데 이게 어느 요소가 부족하게 되면 뼈의 영속성이 어긋나면서 결국 골절까지 일어나는 병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관절끼리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을 야기하는 병인데, 그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다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활동을 별로 못하니까 결국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또 예전에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배울 때 한쪽 어깨가 고장이 나면 다른 어깨도 고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배웠었잖아요. 무릎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릎 관절이 체중을 딛는 관절이라서 본래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쪽이 안 좋으면 좀 덜 심한 쪽을 주로 딛기 때문에 그쪽이 아프고 심하면 관절염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통증이 있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또 스트레스가 또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면서요. 그렇죠. 스트레스 그러면 혈압이 오르거나 뭐 네.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관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쉬운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 못 하잖아요. 생활 리듬도 깨지고. 그러니까 근육은 약해지고 뼈 건강도 안 좋게 되죠. 이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확 나빠집니다. 그러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집안에 심각한 우환을 겪고 나서 인공관절 한 부분에 감염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늘 밝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는 게 관절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어르신들 가운데서 관절염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주위에 많은 좀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관절 치료와 관련된 속설들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속설과 관련된 내용들 사실관계 좀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절염 약에 내성이 생긴다는데 진짠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관절염 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성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다만 관절염 약이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관절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이 안 듣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모든 관절염 약은 위장 장애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또 몸이 얼굴이 붓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늘상 매일 습관적으로 이게 치료약이구나 하고 드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오늘 몸이 좋다 그러면 드시지 말고, 많이 괴롭다 그러면 네. 약을 드시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이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하셔도 병원은 좀 잘 안 가시고 일단 맞아요. 파스부터 붙이고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파스가 관절염에 정말 효과가 있나요? 파스를 참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네. 특히 어르신들은 파스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네. 파스는 경구용으로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것을 부분적으로 관절에 붙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게 이제 부작용이 경구약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위장장애를 유발하지만 이게는 위장장애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가려움증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은 조금은 있고 또 여기에 너무 명신하다 보면 치료가 중요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 나중에 병을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파스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자꾸 파스를 붙이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분도 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순간적으로 좀 고통을 덜기 위해서 뼈주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렇게 뼈주사를 많이 맞으면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이 관절 주사 그러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윤활유를 넣어주는 윤활 주사가 있고 네. 하나는 소염제,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는 주사가 있는데 그게 뼈 주사라고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넣어주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증상이 확 좋아져요. 네, 한두 맞아요. 달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뼈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무혈성 괴사 같은 게 생겨서 관절이 오히려 쉽게 더 망가지고 아니면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감염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정 심한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대략 1년에 한 2차례 정도로 제한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뼈주사를 몰라서 안 놔는 게 아니고 네. 그 부분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주사를 놓고 꼭 필요한 사람만 주사를 놓는다 하는 걸 아셔야지 자꾸 네. 주사를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많죠. 예. 네, 일단 맞으면 좀 고통이 순간적으로 한동안은 좀 경감이 예. 되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 워낙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 2주일 동안은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예. 심리적 의존도가 좀 생기는 수도 맞습니다. 있어서 네. 예. 병원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 맞고 가야 맞아요. 되겠다고 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예. 그걸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에 물이 차면 이렇게 물을 빼는 시술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술이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흔히 관절에 물이 차는 거는 우리가 도가니 연골이라 하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거나 연골, 뼈 연골이 닳았거나 또는 수초같이 생긴 활액막이 막 정식이 돼서 거기에서 노란물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 주사바늘로 뽑아내면 그게 자극을 받아서 더 관절이 점점 물이 자꾸만 차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약물요법이나 안정요법 또 얼음찜질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계속 물을 뽑아내면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너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래 관절에 물이 있어요. 윤활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관절에 다소 무리가 오면 그 윤활유가 좀 늘어나서 관절이 붓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염제 등을 먹으면서 조금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게 지내면 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이렇게 관절이 붓는 원인이 뭐냐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을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잘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이렇게 관절을 아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건.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관절이 다름으로 생기는 손해는 아주 미미할 정도예요. 네. 예, 그에 비해서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도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아낀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네. 꾸준히 증상을 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정책이에요. 네. 아마 지금 만나보실 어르신들 보면요. 이 김태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하기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더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79세 어머니 한 분을 만나봤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시니어 모델 학원. 하이힐을 신고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며 화려한 모델 워킹이 한창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던데요. 79세 시니어 모델 박흥복 씨입니다. 그런데 외모도 어쩜 이렇게 고우실까요? 곧 80세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요. 그 비결은 뭔가요? 자세가 똑바로지니까 좋고 내 생활에 즐거움이 있으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누비는 우리 어머니. 이 굽은 대체 몇 센치예요? 이게 7cm입니다. 와,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힘들 텐데요. 이렇게 좀 높은 거 신어도 너무 편하네요. 오래 얕은 게 좀 거북해요. 바른 자세와 활짝 편 어깨는 모델의 필수 조건이죠. 이렇게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며 곧게 펴는 스트레칭이 관절염에도 도움이 됐다는데요. 하시면 이 벌어진 다리가 그죠? 지금 아랫배 힘도 많이 들어가셨잖아, 그죠? 그런데 보통 관절염 환자는 통증 때문에 서 있기조차 힘들다던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많이 좋아졌죠. 전에는 이 걷는데 그렇게 그냥 아프니까 나 편한 대로 걸었는데 이 모델 나오면서부터 항상 주의를 하고 걸어요. 걸음을 걸을 때도 일자형으로 걸어야 되겠다. 또 늘 내가 다리가 못 났으니까 가능하면 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날 오후 제작진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신 모양인데요. 바로 중국 신문에 실린 어머님의 기사. 이거 중국에서 패션쇼 할 때 거기서 제가 이거 찍힌 거예요. 지금은 밝은 모습이지만 과거 남편과의 사별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던 어머님. 우연히 시니어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고 자연스레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잊게 됐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은 비결, 모델 활동뿐만이 아닌데요. 집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하느라 심심할 틈 없이 하루가 분주하답니다.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자꾸 근육이 빠지니까 첫대로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반드시 하죠. 외모를 가꾸는 것은 물론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꾸준히 운동하니 저절로 관절염 증상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모델에게 식단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시니어 모델은 몸매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 뼈 건강을 위해 멸치가루와 유제품으로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매일 치즈는 한두 장, 우유는 하루 2컵 그렇게 먹고 멸치는 찌개 할 때마다 한 스푼씩 넣어요, 스푼으로. 지난 1년 동안 운동부터 식단까지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한 어머님. 꾸준한 노력이 관절염에 정말 도움이 됐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어디 안 아프신 데 아파요.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네. 예. 다행이십니다. 네. 잠시만요. 근육도 좋으시고요. 1년 전엔 오자 다리 변형이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 2기였는데요. 1년 전 엑스레이와 비교를 해봤는데 이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엑스레이상에서 더 진행된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그리고 그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노력이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많이 경감시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예뻐야 한다는 어머님. 마음이 즐거워지고 자신감을 되찾으니 몸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 101세까지 잃지 마세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79세에 중국에서 모델로 또 패션쇼에 참가를 하셨다고 하네요. 저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정형외과 병원은 점점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논문에 의하면 7.5cm 그러니까 3인치라고 그럽니다. 그 이상 되는 굽 높은 신발을 신고 6개월 이상 계속 생활하게 됐을 때에 허리와 무릎에 관절염 증상이 유발된다 하는 그런 논문이 발표됐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6cm 정도를 신고 계시니까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 가능하면 굽이 조금 낮으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발을 계속 신으시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발 얘기 좀 덧붙이자면 신발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세, 다리, 무릎, 고관절, 허리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절에 중요하고요. 또 신발 굽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활동적이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네, 지난번 무릎 통증 시간에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때 또 못다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하다가 연골이 찢어지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렇게 연골판이 찢어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골판, 무릎 두 뼈 사이에 있는 그 베어링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있는데 그게 무릎 수술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에요. 네. 그만큼 빈도가 많은데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환자의 나이가 어떻고 왜 찢어졌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거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략 무릎이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다쳐서 생겼고 그분이 나이가 40세 미만이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증상도 없어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50세가 넘었다. 다친 적도 없고 이미 관절 증상이 여기저기 좀 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그 중간쯤 되면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의료진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고 자기한테 딱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걸어가다가 다리 힘이 갑자기 빠진 증상이 자꾸 나온다든지 네. 또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잠김 현상이라 그러는데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 이런 두세 가지가 있으면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별로 다친 적도 없는데 안정된 열상이라 그러는데 불안정한 열상이 아니고 안정된 열상은 구태여 수술을 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관절 수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재수술을 하면 수술도 어렵고 결과도 안 좋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무릎 인공관절이 한 197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관절은 대략 관절 수명이 10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심고 있는 관절은 대략 20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절이 망가지는 원인을 보면 크게 제일 흔한 게 두 가지예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연골이 마모가 돼서 못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네. 하나는 감염. 어떤 이유로든지 세균에 의한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인공관절을 심는데 축이 잘못 잡히거나 아니면 인대 균형이 잘못되거나 뭔가 기술적인 조금 완벽하지 않게 인공관절이 심겨지면 그걸로 인해서 관절 수명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라면 관절 수명이 흔히들 믿는 것처럼 10년 이렇지만 그게 아니고 네.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요즘 나오는 관절들을 써서 수술을 제대로 잘하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20, 30년은 너끈히 쓰기 때문에
관절 수명이 걱정이 돼서 내가 어떻게든지 견딘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또는 생활 습관이 자식 생활에 너무 많이 익숙한다든지 수술 후에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관절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또 수명에 그 큰 좌우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 관절 수술할 때 관절의 종류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관절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네. 그리고 회사마다 자기네 제품의 특장점을 얘기하면서 우리께 좋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관절들은 재료가 굉장히 좋아졌고 제작하는 기술들이 좋아져서 거의 모든 회사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좋으세요. 좋기 때문에 특정 어느 회사의 관절보다는 그 환자분들이 선택하신 의료진이 네. 익숙한 제품을 선택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의사가 제일 편한 기구가 좋다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덧붙여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이 이 제품이 검증이 됐으면 좀 더 신뢰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 의사가 선호하는 그런 제품 더하기 신뢰하는 제품, 신뢰라는 거는 논문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논문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박사님 아무래도 저한테 너무 큰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이야기하죠.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좀 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네. 이제 인공관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중에 한 가지인데 네. 인공관절은 이렇게 허벅지 쪽에 붙이는 부분이 있고 종아리 쪽에 붙이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연골판 부분이 있어요. 허벅지 쪽에 사이즈가 7가지 정도가 있고요. 종아리 쪽에도 대개 7가지 정도. 요 베어링도 9mm부터 25mm까지 거의 10개 정도의 두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그냥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덤푹 넣는 게 아니라 다 재가지고 허벅지 뼈에는 어느 사이즈가 맞고 종아리 쪽 뼈에는 어느 게 맞고 간격은 어느 게 좋고 이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다르게 그럼요. 하는군요. 네.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나한테 안 맞는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공관절 수술에 3D 프린터 최첨단 기술이 뭐 도입됐다 이런 광고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자, 이 3D 프린트 요법이 굉장히 기법이 네.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그 산업화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D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산업화, 이거를 의료 분야에 사용하는 걸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인데 인공관절 분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3D 프린트를 이용한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을 할 때 크게 생각해야 되는 2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축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다리 모양을 똑바르게 하면서 인공관절을 개별 뼈에다가 축에다 잘 맞춰줘야 되는데 3D 프린트 기법은 요거를 할 때 사용하는 수술 장비를 미리 컴퓨터 검사를 해서 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자기한테 맞는 인공관절을 미리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맞춤형 인공관절이 아니고 환자를 위한 수술 기계를 만들어서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축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절 간격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축을 맞추는 건 결국 뼈를 자르는 거고 뼈를 자르고 나서 생긴 간격이 간격 균형이기 때문에 네. 이 축 맞추면서 뼈 자르면서 이미 인대 균형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3D 프린트를 쓰면은 그거가 의사들이 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제약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나갈 필요성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맞춤형 관절도 아니고 오히려 수술할 때 손해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D 프린터가
개개인의 맞춤형, 나만의 인공관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기성복을 우리가 옷을 입으면 기성복을 입는 거와 똑같은 네. 거죠. 그럼 맞춤복이라면 재단을 해서 딱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성복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맞춤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환자한테 혼돈을 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수술 시간이 뭐 30분 전락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오해가 넘어서 과장이 너무 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은 이 신뢰가 3D 프린터가 그런 정도까지 간 게 아니고 수술 기계를 만드는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 정도 수준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겨울이 아직 좀 남았잖아요. 겨울철에 관절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배 의사가 네.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걸음걸이가 너는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좀 씩씩하게 좀 잘 걸었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하게 걸으시거든요. 네. 이게 걸음걸이가 계단 오를 때는 발을 반만 이렇게 계단에 걸치고 그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벅지에 그 정신을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걸으시면 그게 관절 건강에도 좋고 걷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지내니까 그렇게 한번 앞으로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부터 노인한테는 겨울을 넘기면 한 해 넘겼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네. 겨울철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겨울에는 3가지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벽. 새벽에 일찍 깨시잖아요. 그러면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을 이 밝은 생각을 하고 좋은 TV를 보거나 책을 보셔서 새벽 시간을 잘 보내실 거. 두 번째는 온도. 춥잖아요. 추우면 감기, 폐렴 이런 거 걸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실 때 너무 새벽에 일찍 나오시지 말고. 네. 세 번째는 부상이에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낙상. 나이 들어서 사망하는 큰 원인이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 외로운 것, 특히 새벽 시간, 추운 온도, 그다음에 골절, 낙상 네. 위험성 요거를 잘 견디시면 또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네. 네. 네, 오늘 그 79세 시니어 모델 어르신을 보면서 정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관절 고통으로 인해서 이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